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 진단, 5월달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어제는 북이 또 단거리 미사일을 며칠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KBS와의 어떤 2주년 기념, 취임 2주년 기념 단독 대담을 하였습니다. 온 국민들은 이 북의 미사일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그동안의 국정 운영과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시청률 상으로는 이렇게 압도하지 못했다. 오늘 한국갤럽에서 이렇게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번에 제가 국정진단을 할 때 마의 41%, 레임덕의 한계 41%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41%에서 다행히 오늘 발표에서는 국정 지지도가 47%, 상당히 회복을 한 택이죠. 중간에 이러저러한 일은 있었지만, 민주당도 40%를 회복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금 상승해서 25%를 득했고요. 그래서 취임 2주년에 국정 지지도 47% 같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은 이후에는 두 번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지 않다, 비교해 봤을 때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상당 기간을 갖다 7, 80도로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 체감 지지율은 상당히 낮게 느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어제 KBS의 대담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또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표명한 게 상당히 아쉽게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자기 소회와 또 국민들한테 소통을 위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되기보다는 진행한 송현정 기자의, 정치 전문 기자죠, KBS에 송현지 기자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잘했다, 예를 들면은 기자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무례하다, 대통령을 마치 이렇게 훈계하는 듯한 이런 말투라든지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도 쏟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행한 기자의 어떤 행태를 보려고 대담을 본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국민들과 나눌 게 있으면 나눠야 되고, 야당 지도자들한테도 호소할 게 있으면 호소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정 운영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관심이 예를 들면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심도 깊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대담 형식을 택했다. 대통령 미국 가서 폭스TV와의 어떤 대담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대답 과정에서 충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이 방식을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대통령이 소통 대통령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소통의 경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촛불을 통해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만들었다면은, 그런 많은 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그 안타까움과 혹은 비판을 갖다가 나누는 그런 형식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들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내용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대통령께서도 하노이 북미 2차 회담 합의에 이루지 못한 걸 갖다가 나름대로 미국과 한국의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봤을 때는 유엔 결의 위반과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맞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의 행동이 자칫 협상과 대화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이 그간의 어떤 우리가 평창 평화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이 어떤 남북의 어떤 한반도의 어떤 평화 번영의 기대, 그리고 그 협상들이 진행,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진행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결정적인 어떤 분수령에 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본인들의 체제 보장 그리고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 미국 간에 있어 가지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실행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 실제로 북미 하노이 2차 회담이 하기 전에는 많은 단계적 동시적인 실행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실제로 거기 상당한 수준까지 이야기된 걸로, 뭐 말하자면은 평양에 미국 연락소 설치까지 이렇게 이야기되고 종전선언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영변 핵시설과 어떤 핵물질에 대해서 내놓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전체에 대한 어떤 이 북핵 시설, 물질, 인력 전반에 대한 어떤 공개와 로드맵을 요구하는 어떤 미국의 이 태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셈법이 다른 것 같아. 저는 이 셈법이 다른 것 같아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탄도미사일로서 마치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이런 행동이 나왔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저는 북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강대강으로만 붙는 부분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어떤 중재안을 제출해야만 된다. 그 부분이야말로 북미 모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이 협상 대안임을 갖다가 깨닫게 하고, 이 자기들의 어떤 자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 운영 논리에 지금 북미 핵 부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저는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미사일과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외신이나 소식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식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방식도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가감하게 하시면서 어쨌든 미사일이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금방 말한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서 현실 가능함을 가지고서 중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하나의 포인트가
이 야당과의 국정 운영에서 협치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어떤 대북 관계, 북핵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남 갈등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저는 남북 관계, 북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처음 취임식 날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저는 지금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가동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그 북미사일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금 한미 간에서 지금 북핵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책임성 있는 그 야당 지도부와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야당 지도자들도 제1야당 지도자를 포함해서 야당 지도자들도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최소한의 서로 간의 어떤 함께 공동행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 교섭단체 지금 3당이죠. 교섭단체 회의를 역제안했습니다. 3당 협의체로. 저는 이 부분도 제1야당 계속 요구했죠. 요구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당제에서 여야정에서는 5개 정당 대표, 원내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원위치하고 사과하지 않으면은 국회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 합의할 수 없다는 제1야당에게 저는 3당 협의체를 원한다. 이렇게 저는 그 자체도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어쨌든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교섭단체 3당 협의체를 저는 정부 여당에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자기들이 국민 앞에서 이 교섭단체 3당 협의체, 여야정 상설 협의체 받겠다고 했는데 그걸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이 받는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서 안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민주당과 정의당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 두 당이 어떤 연대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고 노회찬 의원 대신에 당선됐습니다. 불구하고 평화민주당의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 다시 교섭단체 복원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복원 안 해서 이런 문제 생긴 거고 지금 전국의 해법에서 제1야당과의 대화, 제1야당과의 어떤 국회 운영 합의를 위해서는 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로 3당 협의체를 교섭단체 3당 협의체를 제1야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저는 받아야 된다. 그 받는 시점도 저는 사실 오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늦어도 1월까지는 그거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예를 들면은 정말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다시 한 번 더 협치의 어떤 바퀴를 굴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경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분명하신 게 고용시장 안에 있는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런데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체화의 노동자들은 상당히 정부의 어떤 정책과 대책 간의 시차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의 3축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정말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 보완책까지도 함께 강구돼야 그 부분을 직격탄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어떤 국민들이, 특히 그런 국민들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 부분이 엄중하게 그 사전에 예비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성장은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뛰다니더라도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이 주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한번 해보자는, 경제는 심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가감하게 이 규제 완화라든지 규제 혁신, 이런 부분들은 그 야당과, 제1야당과 한번 가감하게 손을 잡을 필요도 있다. 하지만 그 규제 혁신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국민의 여러 가지 이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 혁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 여당에서 엄중히 한다면은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이번 예하정 상설 협의체에서 가감하게 이뤄내는 게 좋지 않나 이래 보고요. 삼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지금 대법 판결이 지금 예비돼 있죠. 이런 가운데서 삼성을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렇게 관계 맞았나, 이게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랬어요.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갈 수 있으면 가고 만나면 만나고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과 행위였다고 봅니다. 그것과 이 재판과는 별다른 문제죠. 이것이야말로 상권 분립 속에서 사법부가 아주 냉철하게, 냉혹하게 저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대통령의 삼성 방문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다른 시그널을 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적폐청산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거는 전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적폐청산, 반치카 특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수사와 재판은 전 정권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은 촛불 민심을 받아서 시작된 일이고, 촛불 민심에서 탄생된 촛불 정부는 당연히 적폐 수사와 재판을 개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도 상권 분립 속에서 행정부의 장으로서 나름대로 입장은 피력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통된 해법은 하나였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화해입니다. 진상규명과 처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게 따른 처벌, 합당한 처벌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법적인 처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 그리고 국민 대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2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많은 청와대 정부,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쩌보면 수사와 재판은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적절한 처방과 적합한 처벌과 화해, 국민 화합의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KBS 대담을 보고 지금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과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정말 3년차 징크스란 게 대통령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함께 이 권력층의 어떤 비리, 이 문제가 또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발목 잡히고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제가 이야기 안 한 부분들이 인재풀입니다. 인재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인재풀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이 역대 대통령과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셔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한번 자기와 함께 했던 분들 말고 자기 본인의 가치와 소신에 합당한 부분, 또 같이 함께 안 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인재를 갖다가 발탁하는 이러한 인재의 어떤 혁신. YS가 이전에 인사가 만사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천하의 인재를 갖다가 영입하는 인재풀을 확충하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